우리가 주식을 항상 먼저 사고 판다는 생각만 하는데 거꾸로 팔았다가 나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팔아둔 지수나 선물을 동시에 그 아비트러지라 그러죠. 현물을 사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비트러지 중재 거래라고 그러는 거니까 재정 거래라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장세에서 사고 올랐을 때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미 팔았던 거를 코스닥 시장에서 사는 거래가 13일 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떨어지는 장세에 미친놈들 왜 사느냐. 이미 더 비쌀 때 팔아놨던 거를 이제 이익 실현하려고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사고 파는 걸 같이 만드는 매매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고 뭐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이면에 뭔가 다른 거래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 여튼 아니 그러니까 NDF로 나가던 뭐 저기 그냥 그 장내에서 나가던 역외에서 나가던 역내 거래던 어쨌거나 그 환은 찍히잖아요. 찍히죠.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사고 있어도 환이 빠지거나 그러니까 뭐 1250원, 60원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주식은 사. 그럼 이거는 실제로 사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주식을 사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제하기 위한 원화가 필요하죠. 원화가 필요하면 원화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원화값이 더 강세가 돼야 되죠. 이게 항상 1대1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지금 사서 이틀 후에 원화를 외국인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원화가 가지고 있질 않으면 이틀 후에 필요한 원화를 지금 동시에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그 훨씬 전에 사놨던 원화를 결제할 수도 있고 이거를 길게 짧게 아까 얘기했던 원화 NDF에서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 선물 시장에서 시장의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외환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섣불리 개인이 들어가서 뭐 원화 이거 남기겠다 투자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내가 뭐 금융위기라 그래서 이번에 뭐 환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발상은 좀 위험하다. 위험해요. 지금 금융위기인가요? 위기죠. 지금도? 네.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금융위기만이 아니라 실물 경기가 위기에 이미 빠져서 더 깊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금융위기가 뒤따라온 실물 위기에 바탕을 둔 그 전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다행스러운 건 2008년에 금융위기, 전세계 금융위기라는 거는 동남아 금융위기 우리나라가 98년에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저러면 굉장히들 고생하겠구나 싶어서 또 미국이 중심에 있었기도 하니까 또 유럽도 사실은 뇌관을 터뜨린 장본인들이었어서 본인들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을 했다면 이번에 이 경제 위기 뭐라 그럴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가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여태까지 인류가 쌓아온 경험 중에 하나인 200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선진국들이 통화 수합도 하고 뭐 다른 이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좀 과격했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다가 아차 싶으니까 네.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빅컷도 하고 네. 뭐 양적 완화도 무식하게 그냥 팍팍 하고 하는 게 선제적으로다가 그러니까 3일 거하고 합쳐서 150bp를 떨어뜨렸다는 네, 건데 그렇게 했으면 평소 같으면 네. 웬만한 위기에는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네.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 위기 때문에 생길 금융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물렀을 때도 없는 데구나 싶어서 주식시장은 더 빠졌던 거고 하지만 어쨌든 유럽하고 같이 또 뭐 일본, 한국까지 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통화사 패키지를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었다는 거는 좋은 뭐라 그럴까 처방 중에는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신흥국이랑 같이.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살겠다고 그랬다가는 네. 저쪽에서 작은 구멍이 터져서 네. 뚝이 무너지게 생길 테니까 네. 필요한 만큼 가능하면 다 하자. 뭐 지금의 약간 뭐 유럽에서 재정위기 나오는 게 이게 소프트 패치일 거냐 뭐 그런 얘기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키프러스에서 그런 뭐 위기가 다시 나서 이거에서 전이가 돼서 유럽의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 키프러스처럼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위기가 유럽으로 전염될 수 있듯이 이런 세계 각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달러 부족 현상 그런 게 미국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키프러스에서 돌아서 올 수 있었다 그랬던 것처럼 금융 쪽에서 경제에서 국제 경제에서 배웠었던 부분의 거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있잖아요. 중국 발이었는데 네. 유럽으로 가서 이쪽이 더 커지고 네. 이쪽에서 잘못하면 또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다가 중국 의료진이 자기네가 손들고 가서 도와주겠다. 뭐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거 거꾸로 더 강해진 바이러스가 오면 전부 더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다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남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긴 했어도 네. 트럼프보다는 훨씬 현명하게 각자 자기 나라 국경 지키기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아라. 네. 차단을 해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 후진 국가에서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 금융위기에 지금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또 다른 형태. 네, 네. 그 98년도랑 2008년도랑 지금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갈 때의 징후라든지 네.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넘어왔나요? 그 판단이 이게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됐다 하는 부분의 거는 극복으로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네. 저런 얘기가 더 안 나올 때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한참 남았다. 대개 누군가 입이 근지러워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 때 꼭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많이 극복이 됐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안정이 돼 가야 네. 뭔가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을 정도가 되려면 네. 그 말할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온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98년 초반에 근무하고 뭐 선진국에서 도와주고 네. 이런 거 할 때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누가 그러는데 네. 터널의 끝은커녕 뭐 코나도 아직 돌아서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어느 분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괜찮게 잘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다,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아직은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꾸로 이게 우리나라 사태만 돼도 중국이 여전히 잘 돼가고 있나 아닌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유럽 저렇게 하고 있고 그 바람에 이 경제 전체로다가 이건 세계적으로 다 고생하겠구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아직 환자가 제대로 다 잡혔다는커녕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염이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마당인데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다 사실은 느낌이 이거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피부로 와 닿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 경제 무너지고 금융도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저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몰라요. 아직도 아무도. 아무리 기똥찬 경제 정책으로다가 금융에 무슨 마술사가 나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저는 겪지는 않았어요. 사실 쇼크라고 제가 겪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때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그 디레버리징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간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고 할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조금씩 발생했던 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미국 신용등급 그 연장 안 돼가지고 신용등급 강등될 때 그 정도인데 그거는 뭐 되게 단기적인 쇼크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차트에서 보다 보면 그렇게 팍 휘청했던 게 두 가지 타입의 쇼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08년 같이 구조적 쇼크, 그 다음에 그 전에 2001년인가요? 그 9.11 테러 같이 아주 단기적 쇼크.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의 상황은 9.11 같은 단기적 쇼크. 당연히 이것도 블랙스완이고 이것도 블랙스완인데 양쪽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해결이 됐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갔고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둘 다 합쳐져 가지고 더 큰 스케일로 더 넓게 돼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종류가 합쳐져 있는. 그렇죠.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랬지만 일단 9.11 테러 난 거로는 이렇게 폭파된 거 그 정도에 그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고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그런 부분이었다고 치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저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염이 환자가 전 세계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폭탄은 아니지만 더 큰 스케일로 그리고 더 오래 갈지도 모르는 그렇다고 이게 뭐 5년 10년 갈 일은 분명히 아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그럴 일은 아닐 만큼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지면 서양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 낄 테고 그리고 휴교령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차단하고 꼼짝 말고 집안에 감금돼 있어라. 그런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고 뭐 메르스 때는 안 됐다고 치지만 치료제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저희 처음에 이 일 생겼을 때 뭐 3월이면 4월이면 늦어도 6월이면 희망사항이지. 이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 구조적으로 고착화돼서 대신에 정도가 약해지고 그냥 또 하나의 독감 유형처럼 폐렴 유형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 물자가 돌아야 되는데 조금 약간 이쪽으로 들어오셔. 물자가 돌아가고 금융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위축이 돼서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당연히 피해가 있죠.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알기 쉽게 다 허리띠 졸라매고 덜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라. 안 써요. 불안하니까. 네.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잃어버린 10년째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하는 돈으로 이거를 줄까? 돈으로 주면 딴 데 쓸지 모르니까 쿠폰으로 써서 그러니까 돈으로 일본 사람 국민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쓸까봐 네. 다다미 밑에다 깔아놓고 안 썼거든. 아. 그럴까봐 네. 물건을 사는 쿠폰을 줬어요. 네. 그렇다고 물건을 사는 쿠폰을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깡을 하나? 그렇죠. 구두표 뭐 상품권 깡하듯이 깡해요. 네. 아니 지금 금융은 배우겠네요. 우리가 무이표 할인채. 그렇죠. 맞아. 할인을 해가지고 이걸 현금화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일본은 겪어봤어요. 시행착오를. 그럼 그거를 어느 나라든 간에 네. 역시 현금이 제일 강력한 소비 촉진책인데 그걸 내준다고 소비로 돌아올까? 아닐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지 모르니까 상품권으로 준다?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 위기가 심화될수록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게 아무래도, 되고. 네. 그러니까 돈을 뿌린다 그래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기가 불안 심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럼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뿌린다는 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도움을 줄 수는 있을 텐데 네. 효과가 얼마일지는 미지수다. 그렇죠. 불안 심리가 없고 낙관적인 사람이면 빚을 내서라도 쓰죠. 그러면. 예. 근데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쓰지를 못하겠으니까. 저도 불안해서 못 쓰거든요. 계속 이제 뭐 이런 방향이라든지 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빠르게 바뀌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진짜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 단어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불확실성에 뭐 투자자가의 전유물이라는 부분보다 네. 그 외환위기 때 그리고 그 전부터도 항상 유명한 표현이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네. 불확실성이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치면 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이 변동성, volatility가 이게 사실은 또 돈 버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 지금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네. 사상 최고치 계속 치고 유지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일 때는 그런 단기 충격이 발생해도 변동성 지수 올라갔다가 다시 쭉 가라앉고 올라갔다 가라앉고 이러는데 지금은 계속 무슨 지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런 게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뭐 위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주식 안 하면 뭐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민간 영역에까지 전이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대출 시장이라 그럴까요? 대출 시장. 네. 네. 대출 시장에 연관되는 부분이고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금융자산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생겼을까?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저 집에 내가 들어가서 내야 할 마지막 입주 보증금 내야 될 거가 문제가 생기면 난 집이 날라가.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샀어. 네. 근데 여기 이제 입주 그렇지.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세 빼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잔금하고. 근데 여기서 못 받으면 날라간다는 거죠. 네. 네. 투기용으로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네네. 정말 어렵게 돈 모아서 당첨돼가지고 네. 조금씩 내다가 마지막 입주할 때 낼 돈 네. 요거 못 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입주할 때 되면 내가 지금 세들어 살던 집 보증금에서 채우려고 계산을 해놨었거든. 네네. 이 사람 보증금 집주인이 보증금 못 내주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우리 예금자 보호법이 대개는 뭐 5천만 원까지 네.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네.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의 거를 내가 여기다 돈을 맡겨놨어 그랬어. 네. 거꾸로 내가 집주인이었다고 치면 네. 저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 여기다 넣어놨었어. 네. 근데 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못 주면 네. 나는 저 사람한테 내줘야 할 내 원래 받았던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네. 이 세에 살았던 사람이 네. 내 집에 차압을 걸든지 해가지고선 하면 내 집이 날라가 또. 그 연쇄 파장은 네. 98년 외환위기 때 국내에서 여러 사람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라 그래서 주식시장만 생각하고 외환시장만이 아니라 네. 이거는 부동산 시장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관련된 저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사태 때 네, 그런 거를 좀 그렇죠, 봤었는데 그렇죠. 그게 5천만 원씩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금이 뭐 한 4억 정도가 있는데 그 5천만 원씩 나눠서 저축은행 뭐 몇 곳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막 그 아저씨들 뭐 난닝구가 그렇죠. 있고 막 욕하고 이런 그죠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다 신용경색에서 그렇죠. 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사례 뭐 보증금을 못 주거나 이것도 다 신용경색이고 투자의 반대쪽에 또 한편으로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뭐 국채를 살까 뭐 그게 안전할까 하는 얘기. 예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은행 채권. 이거 국가 된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좋지 않겠느냐. 은행채. 네, 은행채. 근데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었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냐 아니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니다고 얘기되는 거고. 또 그런 채권도 뭐 이 국내 신용경색이 생기면 아닌 게 아니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주식, 대출, 뭐 아니면 예금 다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정도지 생활하고 다 관련이 돼 있고 좌우지간 금융위기가 생기면 다 영향은 준다. 그 신용경색의 신호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신호. 그 신용경색이 어느 날부터 자 오늘부터는 왜냐면 지금은 저금리를 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풀고 통화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거꾸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용경색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오게 생겼으니까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치를 하는데 터져요. 돈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막히면 사람 몸 안에서 피가 도는데 여기 핏줄이 터지든지 막혀서 이 뇌경색, 뭐 뇌출혈 생기잖아요. 그럼 멈추잖아. 그죠. 똑같아요. 여기 여러 군데가 막히거나 굳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딱 막히면 그게 시작이에요. 한 군데서. 그 막혔을 때 나라에서 그래 얘 풀어주자 아니면 죽이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 선택에 안 따르거나 못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 한진해운이 또 뭐 비슷하게.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겁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상하면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그 신호가 제일 재미있는 표현 중에 뭐 뱅크런, 펀드런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지금 마스크 줄 사는 거, 마스크 사려고 줄 서는 거. 은행에 사람들이 줄 서요. 돈 찾으러. 그게 뱅크런이었어요. 내가 맡긴 예금 찾으러 간 거야. 마스크 사려고 줄 서본 사람들은 뱅크런이나 펀드런 같은 거 안 해본 사람들인데도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줄 섰다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줄 서는 걸. 줄 섰다가 내 앞에서 세 번째 앞에서 끊어져서 오늘 못 산대. 오늘 지점 잔고 문 없습니다. 이렇게 받았어. 그렇게 되는 게 그럼 다음 주에 사면 되지인데
그건 마스크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못 살지도 몰라. 이 은행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분양사태 때처럼. 신호라는 게 네. 그렇게 뭐 복잡한 무슨 이게 아니고 어느 날 딱 그 시그널이 뭐라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불안해서 한두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그게 줄 서는 어디 한 군데서 줄 서기 시작하면 또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또 신용관계에 있는 데들에서 맞아요. 연쇄적이고. 네.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뭐 라임 사태나 이런 게 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죠. 뭐 그런 그렇게 번지지는 않겠죠. 예. 그러고 대신에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 드린다 그러면 그 뭐 이 또한 지나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저 성경에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지긴 풀어져요. 어떻게든 풀어진다. 네. 고생을 아주 많이 하느냐, 조금 덜 하느냐, 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길어지느냐, 마느냐의 정도지,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각국이 다 협조를 해가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준비가 됐거든. 그리고 심각성을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심각성이니까 뭐 사실 뭐 미중 분쟁이나 이런 거 떠나서 다 국제공조 모드로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돕고 서로 저도 이겨낼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니까 뭐 이게 하는데 나는 저 나라는 안 도울 거야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들이 잘 모르지만 있어서 그 나라가 망가지면 안 돕고 막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유가 쪽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꼭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정말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그렇게 어렵게들 하시니까 전국에서 금방 또 몰려가서 거들듯이. 그게 우리나라 저력이었고, 잘한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98년에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금액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보단 그만큼 전부 합쳐서 해보자는 게 됐었던 건데, 얘기하셨던 산유국들은, 전 세계의 기름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어? 유가 감산? 근데 가격을 어떻게 해? 나한테 당장 돌아올 이 금전적인 수입의 감소 생각하고 따지면 거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네끼리 싸우다 무너져요. 무너지면 유가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마구 올랐다가 마구 떨어지는데 그 공조체제 옛날엔 잘 지켜서 유가를 그 사람들이 잘 유지했다 그러면 요즘은 또 러시아까지 반기를 들기도 하고. 러시아랑 또 셰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쪽이 오히려 공조가 안 돼서.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여튼 오늘은 그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것들. 그때 탈출의 신호가 어떤 것이 오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 신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악화되는 신호는 신용경색의 느낌. 탈출의 신호는, 모두가 더 악화되는 시점을 과잉 대응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오히려 돌아서게 되고. 다 낙관주의? 준비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기 시작할 때 아직 멀은 거고 아직 멀은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98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동남아 외환 위기라고 그냥 IMF 사태라고 그러는데 그건 IMF 사태가 아니라 동남아 위기 외환 위기였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외환 위기였다고 치면 그 단기 외채에 많이 의존한 게 주된 원인이었고 그게 또
이유였었다면 네. 2008년은 또 문제가 확실히 다른 그야말로 네. 뉴욕 또 유럽 네. 각자의 문제점 때문에 생겼던 서구에서 네. 발생하는 거였고 위기의 원인도 달랐잖아요. 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촉발시킨 위기가 아니거든.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이 건강 쪽 때문에 생겼는데 네. 전 세계에 퍼지는 감염, 네. 전염병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돼서 당연히 금융 위기까지 넘어가지게 생긴 네. 단계가 다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전에 있던 걸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네. 뭐 하나가 딱 이게 시그널이다. 네. 이게 더 나빠지는 계기일 거다. 네. 이거보다는 네. 당연히 원래 원인이었던 감염 때문에 이거에 다 극복이 됐는데도 경제가 이제 헤어나지 못할 만큼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경제도 웬만큼 사람들이 또 돌아서서 경제 활동도 하고 소비 활동도 했어. 네. 근데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 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떻게든 풀어보자는 쪽으로들 하리라고 우리가 인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대신에 이게 지금쯤은 돼가는 거겠구나 아니겠구나 하는 게 여러 군데서 언론이 됐든 뉴스가 됐든 대신에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아무리 좋아진다고 그래도 길거리에 빈 택시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 사람들 팔이 날리고 그러면 아직도 멀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영상을 찍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